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이제 여성의 당에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세연이 궁금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이주원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성의 당이 이번 총선에서 20만 표를 얻은 거는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청와대 청원이 거의 200만 명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코로나 선거로 끝날 뻔 했는데 여성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엠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이슈가 됐고, 사실상 총선에서 여성 의제가 중요하게 나타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21대 맞죠? 21대 총선에서 이제 여성 의제가 떠오르면서 이것이 이제 여성들의 투표나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사실상 많이 했어요. 그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성 의제와 관련해서 서구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는 여성 의제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 여성 의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여성들 내에서도 사실상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여성의 당이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해석이나 이런 다른 접근법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읍면당에서도 표를 얻었다는 것은 여성의 당의 확장성을 보여주지만, 이 확장성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성의 당이 이제 기존 거대 정당들과는 좀 다른, 그 다음에 차별적인 대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창당과 선거라는 급박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의 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하나하나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많아가지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좀 나누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쉬움을 표현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아쉽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아쉬움은 역시 여성의당에 보내주신 어떤 지지와 관심 어린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당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던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여성의당의 90%를 차지하고 계신 10대, 20대, 30대 여성 당원분들의 경우 어떤 흐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페미니즘 의식화를 거치게 됐고, 그 의식화 이후에 현실에 있는 자신의 지인과 혹은 주변 동료들과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진입하신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당원의 특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여성의 당은 비례 후보만을 이번에 출마한 형태였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차량 이용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여성의 당이 내린 답은 온라인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여성의 당의 발전에 반영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텔레그램 엠번방 국회 청원에서도 2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해주신 그 열띤 지지와 성원에 그 결과가 모두 다 여성의 당의 득표율로 가야 하는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그만큼 여성해당이 가지는 전문성과 어떤 열정에 보답해 주시는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200만 명이 다 여성해당의 득표율이 되지 않아도 저는 그 여성 의제가 어떤 정당에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마냥 아쉽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끄러운 결과라고만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왔던 그 현장의 젊은 여성들이 왜 여성해당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라는 데에서도 앞으로 여성해당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해당은 단지 38일 만에 창당이 되어서 첫 선거를 부랴부랴 치른 정당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된다는 건데요. 공보물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해당은 유권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필요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역시 38일이 지난 오늘 그리고 이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여성해당이 성폭력 문제 이외에 체계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더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여성 안전을 제1순위 과제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여성해당의 발기인 대회 그리고 그 전에 정책 워크숍들 그리고 여성해당이 창당된 이후에 당원들의 내부 토론을 거쳐서 지금 여성 안전을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아졌고 그것을 당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치권에서 성폭력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통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해당은 그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창당이 된 것이고 단지 여성 안전 외에도 여성들에게 필요한 쟁점들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복지나 주거 정책이 핵가족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면 여성해당은 그것이 이제는 1인 생활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외에도 고령 여성 1인 가구의 삶까지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거와 안전 외에도 경제권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임금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선거 유세 때도 늘 모든 후보분들께서 외쳐왔던 지점입니다. 여성 안전에 대한 얘기는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성 폭력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존 여성 단체들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여성 통계, 특히 여성 폭력 통계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단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권을 실현하고 주거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으로서 제14 헌법 개정에서는 성평등에 관한 조항들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게 저희 10대 정책의 10번째 정책이었는데요. 아직 헌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또 성평등을 국가의 실현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해당은 10대 정책에서 그 부분을 마지막 과제로 반드시 넣어야 했던 것이 비단 여성의 안전만을 외치는 정당이 아니라 향후 여성의 미래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강조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해당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해당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당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창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책이나 또 당의 기조 같은 것들이 모두 그동안 여성 당원들, 여성해당 당원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발기인 대회뿐만 아니라 정책 워크숍 또 강령에 대한 토론까지 모두 당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기 취지문 자체를 현장에서 당원분들, 그러니까 현재는 당원분들이지만 당시에는 발기인이셨던 분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의당에서는 오히려 더 열린 장에서 그 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예컨대 현재 다음 카페에서는 그런 당원들 간의 토론이 또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이슈로 쉽게 제기되지 않았던 성매매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여성폭력 이외에 우리가 더 많이 지점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까지도 당원분들께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계셔서 저는 오히려 여성들이 이렇게 모였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위원회 확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을 거칠 것인지는 당 내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당이 기존 거대 정당들과는 어떻게 다른 대항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성의당 자체가 너무 대항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성 남성 중심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순으로 산적했던 것들, 여성의당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다고 들고 일어선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여성 정치의 역사로서도 굉장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역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정당들도 그렇겠지만 시민사회와 정당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구체적인 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자 숙제이기도 한데요. 여성의당이 강조하는 지점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제들은 이미 여성들이 충분히 외쳐왔지만 공식적인 장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 내부에서든 혹은 국회 안에서든 여전히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여성의당은 그 목소리를 어떻게 더 잘 가져갈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은 협력관계를 맺어서 제21대 국회가 더 많은 여성 의제를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이 아직 당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지점들이라고 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조직 체계를 더 안착시키는 거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5개 시도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5개 시도당 이외에 다른 시도당도 구성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고,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한 거점이 되겠다라고 큰 포부를 밝힌 만큼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여성 정치 후보로서 발굴될 수 있는 그 기회의 터전들을 넓히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의 조직 구성을 안착시키고 당원들과의 교육이나 혹은 교류의 장을 훨씬 더 넓히고 하는 것이 일단 여성의당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제 8회 2022년 지방선거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각 급에 특히 대표자의 여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4% 가까운 비율밖에 되지 않는데 여성의당에서는 그 4%가 너무 역사의 과거 시점 정도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더 많은 여성 후보자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후보자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아끼지 않는 쪽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은 제가 정의당. 네. 이거 코멘트 할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는 아까 답을 안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시간 직전이어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미 녹색당 후보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박예희 후보님 할게요. 네, 뭐 큰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지지하면서 또 어떻게 같이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또 제가 워낙 또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여러 차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의당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저는 젠더 기반에서 다시금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윗번 공감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약간 설명이 듣고 싶은 것이 복지나 어떤 사회보험, 사회보장 정책의 대상을 정할 때 물론 지금 현재 다 세대주, 가구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부장제 이제 체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
생각하는데 이것을 개별 지급하거나 개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인 생활자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아니면 예능까지 하고 아니요. 잠깐만 여기 짧게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질문이 아니라서 세대주나 가구 구원 형태가 아니라 1인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복지 체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대주와 가구주, 가구원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만들어졌던 핵가족 질서 안에서 복지를 사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번에 어떤 질병 위기 속에서 이 문제가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복지 분야에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1인 가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또 여성들이 남성과 다르게 소득에 있어서 격차가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1인 가구로 되었을 때 가정 내부의 어떤 성별에 따른 위기 혹은 위계들을 해소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각각의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회담도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성인 분들이 또 계시고 특히 요양보호사나 돌봄교사들 같은 경우는 처우 역시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또 근로 환경이나 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사이신 김혜 후보님하고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확실히 돌봄과 복지라는 것이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을 그 자리에 한정시켜왔던 담론이기도 해서 그 담론을 넘어서서 정말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슈로 이걸 정책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질문은 아니고요. 전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평가에 대한 개별 질문이었던 것만큼 여성해당에서 여성해당 대표에서 오신 분이 내리는 자평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발언이 또 같이 들어가야 되나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았던 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질문에서 그 엠번방 가입자의 신상공개 요청한 청원이 굉장히 이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20만 배 대표를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자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반부에 공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문제 해결을 막을 정도로 막 이렇게 스스로를 부둥부둥하는 평가는 전혀 좋지 않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달성하지 못한 걸 다 한계와 우리의 잘못으로 평가해서 남기는 것 그것도 득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포털 검색을 해봐도 정당이라는 게 뭐 동일한 정결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획득해서 이상을 실현시키는 단체라고 하고 뭐 어학사전을 봐도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한 사람들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일단 힘 있는 곳에서 일단 힘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자라고 정당을 정의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저 가입하고 왔어요. 엄마도 가입시킬 거예요. 나 진짜 여성해당 잘 돼야 되고 여성해당들이 여성해당이 바꾸자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나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릴레이를 너무 많이 저도 목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시민들이 정당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만들고 정당의 당원이 되게 하고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 그 조직된 힘으로 가기 위한 진짜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인사이트,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정치판에. 왜냐면 당원 가입 문제가 저도 당직자로 일하면서 봤지만 나는 언제 당원 가입 축하 인사를 드리고 환영 인사를 드리면 언제 내가 가입을 했냐. 알고 보니까 아빠가 내 이름을 그냥 가입해버린 거예요. 당비 대신 내줄 테니까 머리수 채우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걸러내고 하는데
사람 한 시민이 당원이 되고 내가 이 힘에 동참해야겠다라고 만드는 과정을 되게 잘 이 지지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또렷하게 제시해 주었고 그것이 정말 단기간 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그 박수와 지지하는 네, 마음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여성의 당이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많은 부러움과 지지를 보이신 정의당 박예희 후보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저는 정의당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대표성과 관련해서 여성 청년 대표성이란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에서는 여성 청년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논란 또한 이제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 있는 여성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당내 어떤 페미니스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그것이 확장되는 느낌이 없고 당에서 여전히 어떤 여성 의제나 이런 것 등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모든 당에 있는 최고 지휘부가 페미니즘을 어떤 중요한 가치로 걸고서 그걸로 이제 쭉 나아가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여성 청년들이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는데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이 원내에 진입을 했고, 사실상 이 평가는 다를 수 있지 다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180석 의석은 그 어떤 한국의 진보가 그 정치권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화된 집단이라는 거죠.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떤 진보를 상징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보수화된 세력이고, 그러면 한국의 진보를 이끌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이 그 예전에 민주당이 차지했던 진보의 위치를 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상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을 해 나가느냐, 그래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정의당의 페미니스트 당원과 정치인들은 페미니즘을 정의당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게 한 동시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확장이 크게 되지 않았고 이것은 정당으로서 분명하게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의당은 페미니즘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16년도 레갈리아 때 당 안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가지는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이제 연상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완전히 그때의 논평을 철회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우리가 분명히 함께해야 되는 대중들은, 그리고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의 노동권, 여성의 인권,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당에서 메인으로 이제
선거 이전까지는 여성이제 이렇게 걸고 이랬던 게 전면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뭐 낙태죄 이런 거 이전과 후에요. 여성 본부장의 좀 이제 하여튼 중책에 과감하게 청년 할당을 해서 여성이 들어가게 한다던가 여성 청년이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던가 또는 본부장의 선출이 아니라 할당이 아니라 정말 임명이 아니면 장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임명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자리에 임명직에 여성 청년을 세운다든지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여성본부에서도 이 총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나 엠버방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들, 꾸준한 움직임들 이런 거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좀 과도기로 게다가 또 더군다나 정당의 역사상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혹스러운 목소리들이 여전히 나옵니다. 나는 이래서 정의당 가입 온 거 아닌데 정의당이 점점 또 너무 이렇게 자꾸 왼쪽으로 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싸워야죠. 그런 거는 이제 덮쳐서 당 안에서도 세력화해서 덮쳐서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 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대화도 꾸준하게 하겠지만 애초에 정의당은 딱히 페미니즘 정당이 아닌데 왜 페미니즘 얘기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기본 나의 정견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당에 지금처럼 점점 더 분포되어야 이것도 이제 확장도 가능하다고 느끼고요. 이번에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거는 엠번방 대응이나 시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청년 선대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 관련된 거니까 여성이가 아니면 뭐 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피해 뭐 이것도 했지만 이렇게 쉽게 연상되기가 쉬운데 청년 선대본에서 처음 회의를 했을 때 우린 지금 엠번방에 대응한 너무나 정치권이 조용하게 기이한 현상이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에 처음엔 당원들도 왜 청년 선대본이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18세 유권자분들 그리고 뭐 20대 이런 조사에서 정의당 이번에 엠번방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니까 그제서야 점점 뭔가 그 의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당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계속 그런 신호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랬을 때 당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느끼고요. 과제를 질문해 주셨어요. 페미니즘을 정의당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당 전체적으로는 지금 혁신위가 가동 중인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뜻한 거죠. 뜻하게 사임을 일찍 하고 조기 당직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거지. 대표님과 큰 뜻에서 대표당은 결심을 하고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이 위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기보다는 정말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 사회 속에서 재구성하고 재규정하고 당 안에서부터 진짜 쇄신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들을 이제 3개월 동안 쭉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들어간 분들의 면면을 좀 알기 때문에 당이 전과 같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좋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뭔가 뚜렷하게 그 당의 커다란 지금 맞지 않을 생각에 선출단이 출마도 하지 않을 작정인데요. 아까 계속 이제 제가 의견 중에 드리는 말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는 부대끼지 않고서 만들어낸 의제는 힘이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득권을 건드리지 못한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서 내가 당장 내일 만날 사람들, 오늘 저녁에 만날 사람들, 다음 주에 만날 사람들, 주말에 같이 회의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당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로 치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적인 정치 행보 말고도 이제 다른 노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 아까 제가 일부러 여성의당에서 오신 분 아니라 저의 평가도 들어갔으면 해서 막 발언을 했는데 평가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뭘 하면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이 평가하는 자리에서도 페미니즘 관점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활약이 필요하다라고 너무 느낀 거예요. 이번에 여성 청년들 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당 안에서도 심지어 이제 지역 당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여성 청년 세워놨더니 논란만 일으키고 저게 뭐야 라고 이제 해서 할당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그렇게 평가가 남겨질 뻔한 거를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분명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후보자 본인이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뭐 각자 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할당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의견으로 맞설 수 있는 거죠. 할당을 했고 그것은 당의 결단이었고 그분을 우리 비례대표로 확정을 지었다는 거는 이제는 그 사람 개인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논란에 당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다. 그 대응을 잘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가해진 논란 때문에 다시는 할당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성 청년에게 이렇게 가는 건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얘기해주는 과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성으로 대표되는 정치 이제 뭐 지역위원장이든 여성위원장 이런 걸 맡고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여성이라 그래라고 연결짓는 에이 맡겨봤더니 역시나 애송이야라는 평가들이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게 막 정상돼가지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는 당 안에서 이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발언을 마치자면 페미니즘 꾸준히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학교 안에서도 페미니즘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학부들에게 페미니즘 관점을 알려내려고 하는 그런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심지어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에타나 이런 데 글을 쓰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 인사인데 그분이 등록금 반환 1인 시위를 최근에 진행하셨어요. 그랬을 때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대충 이름만 봐도 그 학생분들은. 그런데 그동안 조용하게 계셨던 그 논란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 정문 앞에 가서 간식도 주시고 근데 압도적으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여성으로 이제 패싱되는 학우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당 안에서 계속 이번에 등록금 반환 이슈에 대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떤 청년위원장을 앉혀야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활동가 개인으로서 봐도 굉장히 의미 있고 지지해야 될 이유를 만들고 그걸 옆에서 이제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혜민님도 당연히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사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페미니스트인 건 그냥 기본값이고 그것에 더불어서 이상으로 자기 활동 공간을 만들고 자기 대중 진보 대중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당 안에서 자꾸만 주요한 직책에 올라가게 하고 그 주요한 토의 과정에 그 사람들을 불러 앉히게 하려는 노력들 이런 거를 당 안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님께 질문을 할 텐데요. 이미 이제 사전에 질문을 드려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이랑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의석을 얻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정치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신생 정당인 기본소득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석 획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 등이 개의치 않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정당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함으로써 의석을 얻었지만 2년 뒤 지방선거나 4년 뒤 총선에서도 의석을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국자적으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에 한 만큼 기본소득당 내에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나오네요. 안 나오네. 네, 나오나요? 네, 어쨌든 선거 기간에도 비슷한 질문들 받았고 직접적으로든 돌려서 얘기를 하든 거기에 찬성하셨었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있다가 조금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처음 저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애둘러 피하거나 이제 돌려가지고 대답하지 않는 방식들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더불어시민당이 합류하게 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 역사 속에서 선거기관의 연합이라는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합당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정치인들 혹은 당의 개별 인사들이 탈당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소속되고 싶은 새로운 당에 입당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개별 입당의 방식은 정당이 남지 않는 방식이라면 아니군요. 합당은 정당이 남지 않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해당 후보자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식을 뜻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 인사들이 탈당한 다음에 새로운 당으로 입당해가지고 이제 뭐 의석을 차지를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면 의석을 주겠다라는 어떤 거래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암암리에 제한되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든 연합정당이라고 불리든 각 후보자가 플랫폼 정당에 입당했다가 원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기본소득당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소수정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 정확하게 말해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에 합류할 것인지 혹은 정치개혁연합에 합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선거법 개정 이후에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던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너져 내렸던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거연합정당이 준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랬을 때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과거의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이라는 플랫폼 정당이 등장했었던 일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며칠 후에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매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기본소득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 선거연합정당 혹은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정당이 등장하기 매우 이전부터 어쨌든 대안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들이 함께 국회에 진입하는 시도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실제로 긴밀하게 몇몇 정당들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진행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정당들 내부의 논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무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는 이것을 그치지 않고 수차례 다른 정당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액션들을 제안한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의에 참여하고 쭉 보았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액션에 정작 기본소득당만 빼고 다른 똑같은 취지의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야 하거나 여러 정당들의 주체들과의 대화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끊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고 기본소득당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틀거리를 선택하기도 이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정당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뉴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당은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과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감사하게도 그 정당들 여러 정당들에서 이 논의에 참여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왜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파악했을 때 이 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에 애초에 참여했던 것은 민주당과 함께하기 위했던 그 목적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여러 기사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개혁연합은 창당한 지 3년 이상 활동한 진성정당이라는 정당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이 한 번도 재활이나 합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부분 구성원들이 젊습니다. 평균 나이가 27세이고 대부분 처음으로 정치 활동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당원 가입서에 보면 직업 분류에 백수, 갓수, 편돌이, 편순이 이런 말들이 정말 넘쳐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의 소통에 능한 이들이기도 하고 지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적 문법과 매우 다른 방식의 문법을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라거나 저의 정당이 자격 없는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성의 정당의 문법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년 이상 되지 않는 정당은 민주당 들러리다라고 말을 하는 정치개혁연합의 공식적 입장을 읽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당이 이후 정치개혁연합에 이제 제안 오지 않았지만 간청해서 들어간다라고 해도 논의 테이블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민을 위하여나 정치개혁연합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비슷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논의에서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선거연합 혹은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논의들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할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았던 정치개혁연합이 최종적으로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의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논의를 한다면 기본소득당의 선택이 온전하게 도덕적이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것에서도 불합리한 결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책임을 소수정당에게만 묻는 것이 매우 정당하고 윤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등 여러 소수정당이 선거연합정당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몇몇은 협상 과정까지 진행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 시기로 돌아가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시도였다면 저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시도는 봉쇄조항 폐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과정부터 여러 가지 대안적인 정당들과 함께 봉쇄조항에 대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했었는데요. 정작 이제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은 봉쇄 조항이 5%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지는 상황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끊임없이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쇄 조항 폐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미완의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소수정당들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토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어떻게 의석을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국회를 만들고 싶었다면 저는 봉쇄조항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저는 기존 양당뿐만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합류했던 사람들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을 버리고 입당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아주 낡은 그 정치적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 내부에 다시 돌아와서 고유의 정체성으로 국회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에 참여했고 기본소득당은 움직였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생각합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들을 했을 때 반대 입장을 냈고 기본소득 입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으며 지역구 선거도 포기하지 않고 치러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기본소득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이 잘못한 행동들을 했을 때 비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적이 없었고 이는 다른 지역에 출마한 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더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중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점, 기본소득당이 정치개혁연합에 참가할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점, 초기에 기본소득당이 다른 소수정당들과 연합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무산됐다는 점, 그 이후에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하자는 소수정당들의 수많은 논의와 시도들이 무산됐다는 점, 그보다 이전에 선거법 개정이 미완으로 끝났던 점이 기본소득당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획득만을 위해 움직인 공간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과 논의에 참여했었던 정당들과 세력들이 모두 그 마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 논의의 비극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각 소속된 정당이 어떠한 것들을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했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의 끝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빴고 어떤 사람이 더 잘못했는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의 논의 속에서 평등한 룰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한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봉쇄조항의 폐지를 그 방법으로 제안드립니다. 또한 완전 비례대표제의 전환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평등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 문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득표율 기준과 너무 높은 기탁금의 문제는 벌써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정치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저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정당들만 의석 수대로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21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보조금도 비슷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금들이 원외 정당에도 지원이 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평등한 룰을 위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당이 과연 어떻게 독자 세력화를 하고 독자 지지층을 만들어서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도 많은 고민으로 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기본소득이 이 시대에 들어맞는 아이디어이며 그 아이디어가 갖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당에 입당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매번 토론회 때 질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 60만 원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수천 번을 들으면서 기본소득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기본소득을 외치고 있고 이 아이디어가 가지는 파급력들도 저는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급속도로 불안정한 시대는 기본소득을 끊임없이 호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다만 하나의 의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정신이자 하나의 사회를 재설계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건지도 매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 진작을 시켜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불평등과 젠더, 기후위기와 함께 이것을 설명하는 점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의제들과 결합해서 기본소득이 이루고자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적인 맥락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앙당 개편도 이에 맞춰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아마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회운동들을 만들고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관점의 연결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정치를 경험해보거나 아직까지 정치에 관심 없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연합정당 논의에 참여하게 될 때 결정 사안에서 80명짜리 온라인 회의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소통과 온라인 진행되는 정치 활동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기본소득당의 어떤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장을 내고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관점으로 설계된 선거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봉쇄조항이 사라진 선거법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선거법입니다.
거대 양당에게 대부분 돌아가서 취지가 무색해지는 여성 추천 보조금의 개혁도 필요하며 여성할당제 문제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함께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당 내부의 평등한 문화를 위한 고민들도 이어나가고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저는 당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민주 후보님께서 제 시간을 그냥 충분히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드렸고 많은 말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래 질문이 많이 남았지만 제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들 이제 페미니즘이 기본이 돼야 된다. 당의 어떤 한국 정당 정치의 기본 가치이자 지향하는 가치가 돼야 한다라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또는 자기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사실상 다릅니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라는 의미가 저는 사실상 논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논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 분들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2년 우리가 사실상 21대 총선을 평가하면서 저와 여세연이 이제 페미니스트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시작에서 그치지 않고 2년 뒤, 4년 뒤 어떤 조금 더 큰 의미, 그러니까 확대된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페미니스트 정치인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향후 2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3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 안 뺏고 길 이야기할 수 있게끔 토론에 자리 허락해 주신 여세연께 너무 여세연과 한국정치연합 연맹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페미니즘 정치는 소서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그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주의라는 것으로 정치를 본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것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이 젠더, 민족, 계급, 갈등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직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색당에서 녹색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1년의 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정치를 만들고 정책을 형성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또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많은 정치인분들과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녹색당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현재에서 정치를 하려는 많은 정치 신인분들과 첫 출마자분들 또는 정당에서 이미 역할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모으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약속드리고 싶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녹색당에 부르면 오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원내에 계신 이 세 당 분들께 좀 여쭙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선거제도가 많이 미비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크게 선거에서 승리하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당직을 유지하는 한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사실 이 토론회 준비를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 아니면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한 섭외가 오면 되게 사실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께 좀 누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페미니스트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라는 뭔가 고정관념 같은 게 자리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의 머릿속에 페미니스트들은 이래,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뭔가 틀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본값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누군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나 소양같이 페미니즘의 정신이라는 건 결국에 성차별, 성폭력, 차별, 그 모든 차별과 억압을 뿌리 뽑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우리 사회에서 뭔가 페미니즘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여성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뿐만 아니고 남성들까지도 뭔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얼마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페미니즘은 대중적인 것이 될 수 없는가라는 물음표가 뜨게 되는 것인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중성을 얘기를 하냐, 아니면 왜 이제 일반 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해봤을 때 저는 제가 정치의 영역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논문을 쓰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거나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여성운동 활동가였다면 사실 이런 페미니즘을 대중화시키겠다 아니면은 페미니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득을 시켜내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언어로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 그냥 정치 활동인으로서 남지 않으려면 결국에 내가 권력 의지를 획득을 하고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유권자들은 결국 대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청년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여성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저를 좁은 공간에 가두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는 여성 청년으로서 정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의 여성들이 정치를 하는 것의 의미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제와 담론들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정치는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페미니스트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얼마 전까지는 되게 어색해했는데 제가 말했던 그런 뭔가 틀, 기준 이런 거를 제 스스로 되게 많이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아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신이 있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페미니즘의 그 기본적인 정신은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동의하는 페미니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신은 결국에 차별과 억압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나 성폭력, 젠더폭력 사건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 문제는 결국에 노동의 영역에서의 성차별 문제, 정치의 영역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여성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존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고 이 일 앞에서는 사실 성별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페미니즘에 동의한다라는 스스로의 뜻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소속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두려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당 안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이런 역할들이 여성 청년이 주체가 돼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대중들을 설득해내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는 2년 뒤에 제가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페미니스트들이 해야 하는 정치는 사실 제 기준에는 여성만을 위한 정치에 갇히지 않고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은 결국에 대변하는 체력이 확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하는 목소리, 내가 내는 목소리로 인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정치를 넘어서 여성의 시선으로부터, 여성의 관점으로부터, 여성 당사자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를 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것을 성취해내고 성취를 해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되도록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좀 고군분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든 당을 넘어서서 여성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 의식이 되게 단단한 힘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부르시면 올군요. 네, 당연히 가려고 하고요. 네, 제가 부르시면 다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 페미니즘 정치는요. 사회적 힘을 여러 가지 힘과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이 정치라면 그것을 모든 뭐 선거가 의회 권한을 재구성하고 또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또 예산을 재구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와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개념, 성별의 개념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래야 하고요. 제가 그 자격증 하나 따보려고 학교에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제 알바만 하지 말고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하자 인간아 이렇게 싶어서 자격증 땄는데 그게 약간 그 고객 관리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였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땄을 자격증인데 유용합니다. 유용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게 고객 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게 우리의 매장에 대한 정보 또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 어떻게 습득해서 뭐 들어와가지고 동선까지 다 고려해서 나가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메시지와 이런 걸 전달할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설계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사이클이. 근데 느낀 게 정당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진짜 자본가들만큼의 고민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당 안에서 뭐 사회에서도 그렇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여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당 안에서도 모든 당원에게 이 행사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행사 웹자료를 이미지로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 없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각자료를 이제 읽을 수 없는 당사자분들에게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라는 사회에서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는 네모 칸에 여성을 집어넣는 거 이것이 또 페미니즘 정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면 너무 참 거대한데요. 여성 정치인이 뭐 나타나는 것도 비단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대한 어떤 사명이 나를 불러서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심이 생겨서 내가 당원은 아닌데 어디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봤는데 땡땡 당에서 온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공감 가는 말을 해. 입당을 한번 해봐. 그리고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네? 나도 정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저는 그 순간들과 장면이 모여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또 탄생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제가 청년이 행사를 재작년에 준비할 때 나는 청년당원인데 이 당에서는 육아를 하는 사람도 청년당원이라고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나 35세 안 됐고 청년당원인데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세미나 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주말에 남편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아이를 내가 보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긴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가면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세미나 가는데 내 돈만 들지 시간 들고. 근데 그게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너 애 보라고 했더니 보라는 애는 안 보고 그러니까 너의 책임을 방기하고 가서 너 하고 싶은 것만 했는데 심지어 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와.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매도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 고민을 당원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 고민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또한 저는 페미니즘 정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일개 그거였는데 이제 당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돌봄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인데 그래서 아동은 한 명인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예산을 내냐. 여기서 싸웠죠. 이게 인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준비하는 이 행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만약에 배제된다면 이 여성 청년 당원이 여기는 내 공간이구나, 정치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구나 라는 생각에 또다시 우리는 X표를 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다고 맨날 말만 이렇게 하면서 정작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 후순위로 미루는 것들, 이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싸우는 과정이 또한 또 당 안에서의 페미니즘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클 얘기했는데 TF다. TF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 또는 법안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 슬로건의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 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행사 장소를 홍보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평가까지 어떤 정당이나 인물의 평가, 선거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손쉽게 여성 혐오적이고 틀린 평가가 힘을 가진 기성 남성 40, 50대 정치 활동가들을 통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순간에서의 싸움이 페미니즘 정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점과 뭐 하고 싶은지 중심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저는 시간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큼 개인에게 주어지는지가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담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사와 돌봄에 대한 이 내용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자동화가 점점 더 진행됨에 따라서 노동력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돌봄과 가사의 영역이 매우 부족하지만 국가나 시장이 조금씩 담당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요. 많은 저임금 노동에 여성이 종사하고 있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오히려 집에서 이제 가사와 돌봄을 또 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 남성보다 훨씬 여가 시간의 분야에서 불평등을 느끼고 있고 시장과 국가에 넘길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가사와 돌봄의 영역들 외에 이제 넘길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여성이 다시 전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과 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으로 사회가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자리는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지급이 필수적인 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가사와 돌봄의 영역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제화하는 어떤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 이제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의무화시키는 법안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이 모델이 실현되게 하는 최초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한 시간 배분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얼만큼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노동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사와 돌봄의 영역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금노동은 생산노동이고 돌봄과 어떤 가사의 영역은 여전히 생산노동을 뒷받침하는 재생산노동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한편으로 이러한 재구성의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담론의 연결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내가 누군가를 대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든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나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군가를 대변하는 정치보다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대변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고민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그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하는 측면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이 평등함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나 권력 배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토론회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측면들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권력과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소득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 당분간은 좀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재미있었고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너무 죄송하네. 맨날 여기 여성 토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또 말을 하고 있네. 어쨌든 네, 다음에는 꼭 이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여성의당 이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유능하시고 야망 있으신 여성 정치인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가졌다는 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처럼 그 페미니즘이 무엇이냐, 페미니즘 정치가 무엇이냐를 그 정의 내리는 것보다 그런 고민을 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걸 숙제로서 안고 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학 연구자이기도 했고 또 여성폭력에 대한 활동가이기도 했고 이제는 여성의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복합적인 위치에서 가장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저는 어떤 지점에서 그 사람이 저와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당신이 여성이라면 더 안전하고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또 당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기회나 자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 되겠는데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성의당에 오게 된 것은 여성의당이 단순히 고위직 여성을 배출하겠다라는 어떤 유리천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 문제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그 내부에 위계와 차별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여성의당은 유리천장에서부터 그 여긴 유리 바닥까지를 늘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농협 사내부부 중에서 여성만을 우선 해고했던 사건들이 여성 노동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인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이가 많거나 아이가 있거나 여성이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이걸 정치로서 풀어나가려는 이들이라면 여성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당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여성 동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성 정당에서는 여성 인재가 없어서 공천을 못한다, 혹은 앞서 나눠주신 고민들처럼 여성 당원들이 서포트하는 그 위치 이상으로 가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한테 학습된 어떤 차별의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의당은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청년이고 여성이고 페미니스트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아울렀을 때 선거에서 불리하다라는 이 암묵적인 공식을 깨고자 하는 것도 여성의당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늘 어떤 자리에 가고자 하거나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남성들과 대비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게 내가 이등신이다라는 어떤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여성의당을 시작하면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런 고민 없이 너무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발언하시는 모습들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민들이나 혹은 사소한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가질 수 있는 힘이겠습니다. 여성의당은 더 이상 여성들이 남성들만큼 무언가를 하기 위해 수배의 노력을 하도록 그걸 질문하고 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을 깔아주고 그 판 위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 2년 동안 앞으로 지선을 준비하면서 당내 여성 당원들과 어떻게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더 결집하고 목소리를 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비단 여성의당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모든 여성 인물들과 어떻게 건설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 또 배워가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3시간, 거의 3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5분의 토론자분들과 이 공간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영상으로 봐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많지만 사실상 이런 토론 자리에 오면 다들 이제 좋았다, 이제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 여세언니 주최한 이 토론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각 당에서 중심이 돼서 실제로 만나서 뭔가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사실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경험이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의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을 주는, 당내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겠지만 당 밖에서도 다른 정당이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이제 힘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표로 2년 후에 뵙거나 아니면 뭐 그 열성 지지자로 뵙거나 여하튼 2년 후에도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세연은 또 다른 슬기로운 정치생활 2편, 3편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